시간이 되어서 포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산업기술진흥협회 김상길 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환영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산업부 이원주 국장님의 기조 강연과 김현장 환경에너지연구소 김성우 소장님, 삼성전자 서현정 상무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에 이어 포럼 위원 간의 자유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진흥기술협회 회장 맡고 있는 구자균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그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중에도 기꺼이 참석을 해주신 국회 산자위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출범식 이후에 새롭게 포럼 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신 우리 GS칼텍스의 권여운 전무님, 하나솔루션의 김재영 부사장님, 또 롯데케미칼의 황민재 전무님,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부문의 황윤일 대표님, LS화학의 이종구 전무님께 감사드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시대적 과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적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 구조와 기업의 현실에 맞는 탄소 중립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탄소 중립 녹색 정책 추진 전략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민간 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기업들도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는 그러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포럼의 김상여 위원장께서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되신 만큼 K테크 포럼이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기업은 크게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K테크 포럼과 더불어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R&D 협의체 그리고 DT 협의체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50여 개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탄소 중립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서 R&D 수요를 제한하고 2023년 정부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듯이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수요를 정부에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리딩 기업 230개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DT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DT 확산을 통한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포럼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탄소 저감 사례에 비추어 민간 중심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산업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축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왔던 것 같은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포럼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자균 대표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견하고 증기기관 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기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110년 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에 연료인 석유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위험을 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석탄과 석유에 기반한 산업 문명이 참으로 우리 인류를 편리하게 하고 인구 수도 늘리고 했는데 그 문명의 힘의 한 끝에 공룡처럼 우리 인류가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끝자락에 미국의 IRA 정책이나 최근엔 또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유럽도 이제 우리도 그러면 보호무역주의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세계가 크게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플이 2015년경에 아리백 선언을 하고 2017년에는 소위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자연 순환형 사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의 제품의 30%를 재활용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2030년까지 애플에 공급하는 모든 기업들은 2030년까지 아리백하라고 공식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기반의 문명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기업 경쟁력이 후퇴되는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잘 아실 텐데 아까는 이제 대표님은 불가피하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민국이 발맞추고 있냐 하면 우려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목표치도 유럽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매우 낮은 수치인데 그나마도 원전으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6%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이 아리백 선언하고 여기 있는 기업들 아리백 재생에너지 비중만 맞추려고 해도 턱도 없는 그런 수치여서 장차 우리 기업들이 결국 대한민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주요한 공장을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기업의 경쟁력이고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은 그런 새로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그것을 이끌어주고 마중물을 붓고 R&D를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현재의 숙제로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우리 정부가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자연 순환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최근에 아리백 세계 대표가 우리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서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 계신 기업의 대표분들이 아마 산업부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위험을 계속 보내셔야 할 겁니다. 5년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5년을 허비하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가 비록 이제 야당이긴 합니다만 제가 또 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게 사실상의 국가 경쟁력이니만큼 힘 합쳐서 이제는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인류 문명을 더 편리하게 해나가는 여러 가지의 기술 기반 혁신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첫 시간으로 기조강연 시간입니다. 기조강연은 산업부 이현주 국장님께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R&D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이원주입니다. 이 뭐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 진짜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뭐 R&D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업계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를 조망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토론의 그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R&D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상당히 복잡하고 긴박합니다. 뭐 구자견 회장님이나 김성원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세계는 탄소 중립의 한 방향으로 완전히 이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와 둘러싼 각 국가 내 그 굉장히 긴박한 그 자국 중심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시장 불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까지 굉장히 풀어야 될 문제가 다원적으로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 추세에 지속해서 맞춰 나가야 될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의 역할이라든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국익적 관점에서의 그 목표도 또한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최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제 에너지 시장은 바야흐로 굉장히 급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이제 각 가격 지표들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 석탄을 중심으로 화석 연료들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요동을 치고 있고 그것이 각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뭐 이 종전의 수준에서 뭐 수십 배에서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의 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정에너지의 도입과 전기화라는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과제들은 착실하게 그 시장에서 계속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증가되는 추세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고 특히 이제 산업 부문, 수송 부문, 빌딩 부문에서의 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면서 전기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뭐 그런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이 풀어야 될 숙제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국민의 생활, 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미래, 뭐 전 지구적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원전에 대해서 원전 생태계를 재회복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오히려 탄소 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원전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라는 또 많은 전문가들과 또 이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30년 발전 비중을 원전 30% 이상 확대한다라는 방향을 정하고 최근 공청회를 거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30년 32.4% 수준의 원전 발전량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우리 전력 시스템의 탄소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한 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모두의 우리 김성원 위원님께서 좀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면 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7.5% 수준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30년 목표는 21.6%, 36년에는 30.6%. 그래서 시기가 물론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당시에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상향된 목표를 정하고 보다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그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주력 전원으로서 그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 나가겠다라는 것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18년 40%가 넘는 수준에서 30년 19.7% 수준으로 과감하게 감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의 확립은 국가가 수행해야 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축이나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자주적인 에너지원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요. 수소와 청정 전원에 대한 청정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주요 광물들의 확보에까지도 이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입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에너지의 공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뭐 제1의 에너지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보다 고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 가정 건물 부문, 수송 부문 아울러 이 에너지 수요를 가감하게 줄임으로써 우리가 근본적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또 에너지 정책 방향의 큰 원칙이고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시장 원리를 확대하고 가격 기능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신산업과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각국이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저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정부가 꼭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 수소, 풍력 등 청정 전원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효율 기술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탄소 중립 분야의 핵심 기술들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정책 방향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취약계층도 에너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복지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산업 특성과 에너지 R&D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대형 공기업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고 또한 공익적 측면에 기인했기 때문에 안전이나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고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으로 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대형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대규모고 중장기적인 그 회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도 이러한 특성에 잘 맞게 어떻게 사업화되고 실증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R&D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결국 문제는 해결 방법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에서 해를 뚫어내는 것은 브레이크스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선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과기부, 탄중위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각각 탄소 중립 시대의 각 분야별로 핵심 기술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시적으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연료전지, CCUS, 효율 향상, 그리고 전력 개통, ESS 뭐 이런 부분들을 있습니다만은 산업부에서는 14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 탄소 중립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에서도 각각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부분이 유망한 기술일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국가 차원에서 뭐 전략을 짜고 업계와 협력해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IRA 법이나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자국 중심의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이 법령들은 그런 기술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고 그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뭐 그런 또 다른 전략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주요 탄소 중립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에서의 텐덤셀이라든지 초대형 풍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에서의 SMR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무탄소 전원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수소 터빈,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분야와 청정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도 국가가 굉장히 전략 기술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CUS도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CCUS에 있어서 포집하는 기술, 다양한 원으로부터 포집하는 기술, 그리고 해양 또는 지중 저장, 아니면 자원화를 통해서 CCU를 할 수 있는 CCU 기술들,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개통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개통에서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R&D, 즉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연간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들을 빨리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기술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제대로 기획하고 제대로 사업 구조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해나가는 것을 뭐 관계부처 합동, 민간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가지 정도 우리가 이 기술의 성공적인 그 개발과 확산,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R&D 성과 사업화 강화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수요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수요 기업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뭘 개발해도 공기업들이 채용을 해주지 않게 되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생겨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라 하더라도 이 대규모 투자들이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수요 기업들과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이제 공공 R&D에서는 수요 연계형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에너지 R&D 전반 민간 사업까지도 수요와 그 공급 기업이 함께 그 개발할 수 있는 R&D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R&D가 성공하고 나서 사업화 이전에 포스트 R&D 단계의 실증과 표준화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문제입니다. 에너지 분야가 많은 규제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뭐 필요한 안전이나 환경 같은 규제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공기업 독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산업이 신기술이 나와서 신사업화 되는데 상당히 많은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한 230여 건 작년까지 했는데 그중에 한 88건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있습니다. 배터리, 수소 뭐 이런 분야를, 이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그 용이하게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전담 마크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함께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그 에너지 혁신 벤처가 에너지 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500개 정도가 에너지 혁신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걸 30년까지 2배, 5,000개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을 열어준다든지 투자 자금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혁신 벤처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그래서 R&D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핵심 인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계신 에너지 산업 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한 2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2만 3천 명의 신규 수요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졸업하고 뭐 새로 교육하고 해서 공급이 한 2만 1,000명, 2,000명 정도의 수요 공급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그 2만 명 수준의 핵심 인재를 에너지 분야에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각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그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우리 스스로만 뭐 개발하거나 확보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은 일이니만큼, 이런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핵심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뭐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다자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체코 뭐 이런 부분들 주요국들과 그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수소나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효율, CCUS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호주도 수소나 CCUS 그리고 철강 부문 뭐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원전이나 ESS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계속 논의하면서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션 이노베이션이라든지 IEA, 서트 같은 그 다자간 이 협업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션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정 이니셔티브 1,000억 불 정도를 조성하자, 그래서 R&D를 좀 중점적으로 해나가자 뭐 이런 제안들을 각국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잘 잡고 우리의 이 핵심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에너지
뭐 R&D 관련해서는 뭐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신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만 뭐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한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3배 이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최근 5년간 그 연간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 것보다 1.5배 이상을 매년 신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우리나라 땅에서 입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만한 곳은 점점 했기 때문에 계속 한계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셀의 효율을 높이거나 모듈의 효율을 높여서 기존 토지에서 이 발전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간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매진을 해야 하고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 그 전력 개통의 문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챌린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나오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산업용으로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해야 하는 경우에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이 전력 개통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그 재생에너지가 한 15% 정도 되는데 그 15%의 개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출력 제어라든지 뭐 아니면 블랙아웃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통 안정성이나 뭐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보급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점은 우리 업계에서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리백과 관련돼서는 뭐 이건 제 사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여러 나라의 탄소 중립 전략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매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그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의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기업의 각각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리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뭔가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건 저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업계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이것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라는 목표로만 가다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전문가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주제 넘게 뭐 이런 강연을 드리는 게 좀 쑥스럽고 좀 부족하셨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저희 포럼 위원회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장 환경에너지연구소 김성우 소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정책 동향 및 기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장의 이 소송 대리하는 곳인데 테크 포럼에 나와가지고 포럼 위원이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좀 이상하실 텐데요. 제가 그 해답은 이제 제가 저희 경험이 담긴 이 슬라이드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는 포스코에서 환경에너지 투자 업무를 10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기업 투자 양쪽을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제 기후 변화를 오랫동안 쳐다봐 오니까 기술이 그냥 중요한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이 피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 정책에 기후 관련된 기술 정책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민간 기업이 봐야 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릴 거고, 기업들 자문하면서 이런 게 조금 고려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다 하는 걸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작년 5월 달하고 올해 9월 달에 IEA에서 그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들은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2050년까지 30년까지 쭉 어떤 기술로 어떻게 감축을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목표된 저희가 탄소 배출 감축분 중에 50%는 지금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기술이라고 명시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IEA 보고서는 그냥 그 연구 단체가 아니고 제가 미국의 주총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데, 주총에서 기후 변화를 가지고 주주랑 회사랑 공방을 할 때 항상 시나리오로 등장하는 게 이 IEA 시나리오라서 무게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고 기술 가격, 그러니까 시장 경쟁력이라는 그 특성이 거기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기후 기술 중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전 대비 지금 100원짜리가 10원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런 추세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기술도 100원짜리가 30원 된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제가 기후 투자를 쭉 오랫동안 보니까 이 기술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요, 그냥 발전 단가가 하락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가격이 100원에서 10년 사이에 10원이 됐기 때문에 저 홈솔라 시스템이라는 것도 시장에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저게 한 200~300불에 팔리는 태양광 배터리 전자제품을 묶어서 이제 그 발전소를 만들고 전봇대를 쭉 다 세우지 않아도 되는, 각각 가정에서 발전하고 그걸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게 태양광 가격이 100원에서 한 60원으로만 떨어져도 저거는 보급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거를 하나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기술 가격 하락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기술들 중에 기술을 좀 세그멘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들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올라서 그레이 암모니아보다 현재 EU 기준으로 그린 암모니아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별로 좀 세그멘트도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해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요, 미국, 중국, 일본 말씀 간단히 드릴 텐데, 미국은 지난 9월 달에 그 인더스트리얼 디카보네이션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전략을 로드맵을 만들면서 거기다 뭘 매치했냐면은 기술 테크놀로지 패스웨이를 다 매치해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세세한 기술보다는 목표랑 연계한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들었고 테크놀로지 패스웨이를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밑에다가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10년 내에 이제 수소를 킬로그램당 1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8월달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이제 클린 에너지의 거대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수소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약 3불의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런 지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저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공급 업체가 아마존하고 연 만톤 계약을 맺습니다. 저건 뭐 몇백억짜리 계약밖에 안 되지만 저런 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스케일 업도 되고 그러면은 또 가격도 더 떨어지게 되고 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랑 연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역시 제가 제목에서 써놓은 것처럼 규모와 통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세세하게는 풍력 따로 태양광 따로 이제 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보면 이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이나 아니면 적어도 밸류체인의 통제력, 클린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이 통제력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 실제 현재 숫자들이니까 거의 전기차 배터리는 75%, 태양광 패널은 97%를 다 통제하고 있어서 물량을 저렇게 통제하면 가격도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는 것이라 이제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일본이 탄소 중립 선언할 때 미국의 일본의 국민연금이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은 만약에 글로벌 탄소 중립이 다 실현되면은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후 변화 관련 특허 기술 때문에 그 주식 가치 43% 오를 거라고 이제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특허 기술 자체를 경영 전략에도 반영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감축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롱텀하게 그린 테크놀로지 레이싱은 이미 시작이 돼서 저희가 뭔가는 해야 되는 이제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검정색으로 쭉 배출했던 거를 파란색으로 꺾어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유엔의 약속한 게 저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특성이 제 사견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인데요.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에너지 인텐시브한 자산을 바탕으로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자산들이 쫙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자산을 탈탄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저희한테 유엔에서 주어진 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되게 돼서 저는 기술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제 이런 기술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딜레마를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아까 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산업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기술 정책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조금 인볼브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이런 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띄워가지고 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법제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촉진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올 9월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촉진법상에 그럼 도대체 기후 기술은 뭐냐라는 그 기후 기술의 세부 내용 정의를 고시에 위임시켜놔서 올 9월 달에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그 법정 계획인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기술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려고 한다라는 게 포인트일 수 있겠고요. 이 촉진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원과 국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정의를 해놓고 고시에 위임해서 정의해놓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개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국제 협력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미 공포돼서 시행된 이 고시는 당연히 감축 기술 5개 분야, 기후 변화 적응 기술 4개 분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고시를 한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기후 변화 관련 기술은 과거에 어디에 경도돼 있었냐 하면은 감축 중에서도 공급 기술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투자 양으로 보나 전략으로 보나.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아직 감축을 저희가 세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계속 중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감축에서는 수요 기술을 확대해서야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됐다. 왜냐하면 저는 감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주 세게 계속 단기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감축 기술에 좀 저희가 눈이 많이 쏠렸는데 적응 기술 중에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기술들이 있을 거다 해서 고시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셔라라는 게 제 포인트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촉진법 같은 게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도 있었고 탄소 중립 기본법도 나왔고 그다음에 저 촉진법은 또 뭐냐 할 텐데, 저희가 이거를 새롭게 기술 개발, 기후 대응 기술 개발을 별도로 띈 이유는 제가 지금 왼쪽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은 있었는데요. 이제 기술 개발이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은 제한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만 띄어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 계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감축하고 좀 연결하는 기술들로 매치해서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되면은 기본 계획과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정책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6일 날 탄노귀 출범할 때 과기부 장관님이 저희 위원들께 말씀 주셨던 내용 프레젠테이션 중에 핵심 장표 하나를 그냥 딱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앞으로 기술 개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방향이 아니겠어요? 민간 임무 중심이라는 것과 신속 유연한 투자, 기술 혁신 기반 조성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조금 찝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 임무 중심에서는 3번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좀 선택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민간 수요를 계속 여쭐 건데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전략에서는 R&D 투자 강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예타 같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개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책이 바뀌는 거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 3번의 국제 협력 강화, 제가 그 기술 개발, 저희 기후 기술을 가지고 국제 협력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는 TF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TF는 내년에 그 어떤 기업들의 국제 협력 기후 프로젝트가 타당하면 내년 국회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그 목표로 저희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 강화도 실제 프로젝트 발굴해서 예산까지 좀 따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에는 3번의 제도 규제 개선이라는 데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탄노귀 산하에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협의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기술 규제 개혁도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전체 로드맵과 조금 포인트를 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올렸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는 기업의 전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업에 있었고 기업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이제 외람되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김현장은 이제 외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자문하고, 제가 어쨌든 그 뭐 세계은행이나 GCF나 외부 기관들의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정책 시그널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후 변화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처럼 정책 시그널보다 이제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측 상단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제안에서 최근에는 그 회사의 감축을 충분히 하라라는 주주 제안, 또 감축을 했으면 공개하라, 경과를 보고하라.
투명하게 체제를 갖춰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소송도 마찬가지로 피해보상 소송이 아니고 감축을 하라라는 소송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 요구는 정책 시그널이 아주 선명하지 충분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걸 무시할 수 없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유형을 좀 나눠보면요, 이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글로벌 이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유형을 저희 연구소에서 조금 조금 다듬은 건데요.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변경 유형이 있고 탈탄소 경제 확장, 저탄소 기술 확보, 청정 에너지 구입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저희 로펌의 인터내셔널 로펌 중에 굉장히 큰 로펌 중에 와이렌케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을 대상으로 올 4월과 5월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락은 다 똑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18개월 내에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1등이 저탄소 기술, 제로 카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탄소 기술 확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기술은 글로벌리 국제협력상 하나 개발하면 다 통용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투자자들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탄소 기술 확보에 저희도 열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시그널이 아주 강하면 저희 기술에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는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효용은 불확실하고 너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정책 시그널이 불확실한데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부에서 컨센서스 빌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해관계자 요구가 있고 경쟁사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요구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말씀을 2가지를 드려보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투자 의사결정 하실 때, 기술 투자 의사결정 하실 때 데이터 기본으로 하시면 조금 컴포트가 약간 생기실 것 같고 파트너십으로 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걸 사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김현장이 좀 생뚱맞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5년 전에 김현장에 왔고요. 왔더니 기술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저희가 변리사가 제가 깜짝 놀라게 많더라고요. 변리사 팀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변리사 팀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맨 특허 출원이나 특허 소송을 위해서 특허의 엄청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기술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탄소 중립에 적용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 빅데이터라는 거는 전체 기술의 80%의 설명력이 있는 특허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특허 데이터에 이제 조금 다른 걸 섞으면 조금 더 설명력이 높아지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약간 의사결정하기 불안한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방향이 맞나? 혹은 내가 지금 인수하려고 타겟하는 이 기술 회사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비슷한 회사를 이미 인수한 회사 경쟁사는 돈을 잘 벌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면 조금 의사결정하기에 혹은 회사 내에서 컨센서스를 빌딩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시로 넘어가기 전에 저 지금 2022년 11월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특허 문헌이 279만 건입니다. 근데 제가 저게 작년 1년 전에 저게 몇만 건이었냐 하면요. 138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138만 건의 특허 데이터가 기후변화 대응 코드가 똑같습니다. 코드를 넣어서 저희가 카운트를 하면 지금 279만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핵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의 컴포트를 의사결정할 때 혹은 컨센서스를 할 때 컴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예시는 저희는 계속 이런 자문을 하니까 예시를 잠깐 갖고 와 보면 글로벌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 수소 기술의 특성을 보면요. X축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사이즈, 그러니까 X축은 특허의 양입니다. 기술의 양. 그리고 Y축은 기술의 질입니다. 특허의 질. 그래서 저걸 놓고 이제 내 회사
또 글로벌의 작은 회사, 큰 회사, 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소문난 회사, 내가 인수할 회사를 쭉 다 플라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저건 누가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어느 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나는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 이런 분석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 텍 컴퍼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글로벌 텍 컴퍼니인데 여기는 이런 재미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회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기후변화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AI나 모든 기술들을 일단 특허들을 다 모읍니다. 한 회사에 다 모은 다음에 그 특허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스핀오프를 시켜서 사업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특허 기술을 막 모으다가 어떤 시점에 무슨 의사결정으로 그걸 스핀오프해서 사업화를 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특허 데이터로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특허의 질이 쭉 냅두다가 양으로 막 모으다가 그 분야의 특허의 질이 적정 수준에 이르르면은 스핀오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스핀오프를 할지, 스핀오프를 한 회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내가 의사결정할 때 유사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기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면 조금 전략에 도움이 되시겠다. 두 번째는 파트너십을 활용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생각보다 글로벌에서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기술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First Movers Coalition입니다. 이거는 1년 전에 런칭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니셔티브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항공, 트럭, 해운, 철강, 알루미늄 이제 등등의 7개 섹터, 작년에 4개로 출발해서 7개 섹터가 됐는데요. 7개 섹터들 간에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 알루미늄의 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또 알루미늄을 만들면 알루미늄을 사는 회사. 아까 이제 애플처럼 맥북이나 아이폰에다 알루미늄을 친환경 알루미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전후방 회사들이 같이 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고 뭐를 약속하냐면요. 2030년까지 나는 저탄소 혹은 무탄소 알루미늄을 X%는 반드시 구매할 거야 라는 이제 약속을 서로 해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지만 조금 비싸게 사주는 선언을 하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최근에 좀 주목할 점은 생각보다 저런 예를 들어서 그린 철강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린 철강을 만들고 그린 철강을 만들어서 그걸로 트럭을 만들고 그 그린 트럭을 만드는 데까지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주문부터 이제 딜리버까지 생각보다 좀 빨라서 이게 좀 스피드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두 번째는 브렉스루 에너지 캐탈리스트라는 또 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대부분 작년에 생겨서 올해 막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7월 달에 생겼고, 이거의 목표는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자본 조달 비용이나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자본으로 썬크 코스트를 받아주는 그 퍼실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프로젝트는 그러다가 스케일업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월드뱅크에 자문위원 할 때도 월드뱅크한테 그런 걸 해달라 그러면 월드뱅크도 난색을 표명하게 되기가 일쑤거든요. 빌려주는 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코스트가 만약에 시쳇말로 꽝 돼도 나는 로스가 좀 적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업이고 파일럿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는 그 4개 섹터에 대해서 섹터는 이제 더 커지겠지만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금융수단이 제가 가로에 넣은 것처럼 공여, 그랜트로 그냥 주는 겁니다. 혹은 지분 투자, 가장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구매 계약을 좀 비싼 값이라도 구매 계약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랑 같이 매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사결정 하시는데 그 외람되지만 이런 두 가지 포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지금 글로벌에서 마침 파트너십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이걸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